안녕하세요. 낙타라마입니다. 이번 강의 영상은 25학년도 6월 마지막 비문학 지문, 인문 철학 지문이죠. 도덕 문장에 대한 에이어와 행크스에 대한 지문 분석 영상입니다. 한번 봅시다. 문단 먼저 받으시면, 지문 먼저 받으시면 문단 개수 먼저 확인해 주셔야겠죠. 하나, 둘, 셋. 저는 그냥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넷, 다섯 개죠. 자, 들어가 봅시다. 이 지문 분석 들어가기 전에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문은 아마 6월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지문이 아니었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이런 지문들 나올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용어나 그 단어의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좀 너무 짜잘짜잘한 내용들에 휘둘리지 않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용어의 내용이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용어 자체의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용어가 다른 용어랑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잔소리예요.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자동차는 잘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잘 운전해서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단어의 의미를 막 파고 들어가지고 특별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가봅시다. 첫 번째 문단.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핵심 문장이죠.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 전통적인 윤리학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도덕 용어에 대한 옳고 그름을 보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문장이 길 때 키워드 세팅하는 원리를 적용을 해서 시작점, 중간 지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도착 지점, 이렇게 3개 잡아서 로직트를 연결하면 정리 깔끔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윤리학은 도덕 용어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싶다.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 봅시다. 그러나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어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세부 키워드를 정리해 보니까 이것도 동일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죠.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 객관적 근거와 진리적 합성이 연결이 된다라고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거 딱 보는 순간 매트릭스 만들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축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축 설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보시면 도덕 문장에 대해서 전통윤리학과 A어는 진리적 합성에 대해서, 전통윤리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A어는 뭐예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OX가 나와서 제가 이제 밸런스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깔끔하죠? 이렇게 축을 잡아놓고 옆에 이제 이런 것들을 채워가야겠죠. 보이시죠? 요걸 잘 채우면, 옆으로 채우든 밑으로 채우든 요걸 이제 잘 채우면 정리정돈이 깔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적 합성이 뭐냐, 이런 것들을 막 파고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관계 도식만 딱 정리가 되면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구나,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 표를 우리는 하나하나 채워보도록 합시다. 저랑 같이. 두 번째 문단입니다. A어는 진리적 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핵심 문장이죠. 또 이제 호흡이 긴데 정리를 해보면 A어에서 시작을 해서 분석적 문장이 아니고 종합적 문장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분석적 문장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어요. 종합적 문장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배경 지식이 부족한 걸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거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분석적 문장, 종합적 문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지문들을 여러 번 만나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복습하고 기출을 공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을 따로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당장 이게 이해가 안 되시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당장 뭔가를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분석적 문장이라는 것도 아니고 종합적 문장이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리 적합성이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제가 적어놨네요. 너무 안달복달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될 겁니다. 자, 키워드도 한번 잡아볼까요? 우선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 선은 A이다 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려면 수로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므로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끝난 거예요. 그쵸? 분석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선은 A이다 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선 그 자체는 우리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 제가 따로 키워드 체크하지는 않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가 될 때까지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분석적이지 않고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이 정도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위에서 잡았던 매트릭스를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면 보세요. 진리적 합성이 없다라고 에이어가 이야기했는데 그 근거로 분석적이지도 않고 종합적이지도 않다. 요 내용 여기에 이제 살짝 부연 설명으로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깔끔하죠?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에이어는 주장했다. 핵심 문장이죠. 정의해보면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게 이제 도덕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다.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게 끝이에요. 정리해봅시다.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제가 오타가 났네요.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반대로 그러니까 기술적 용법, 태도에 대한 이야기는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죠. 반대로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제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이는 도덕 문장이며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다. 에이어에게는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로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이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인 주장이지만 윤리학의 새로운 사고를 열어준 선구적인 면도 있다. 별 내용이 없어요.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만 정리를 해줄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매트릭스를 채워보는 거예요. 진리적 합성에 대한 이야기 끝났고 감정이나 표현을 하는 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된다는 거고 태도나 기술에서도 진리적 합성을 볼 수가 없죠. 다만 검증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AU의 입장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안 된다. 깔끔하죠? 다 안 된다. 넘어갑시다. 네 번째 문단, 나의 첫 번째 문단입니다.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이게 핵심 문장이고 이제 가에서 이야기한 거에서 뭔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더 이야기하고 싶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봅시다. 다음 논의는 이를 보여준다.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인 논증을 전건긍정식이라고 한다. 전건긍정식의 개념이죠. 전건긍정식은 P이면 Q이다와 P이다 라는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 Q이다는 반드시 참이라는 뜻에서 타당하다. 자, 요거 2018학년도 6월인가요? 9월인가요? 있었죠. 이런 거 계속 나와요, 사실은. 15학년도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해서 이제 여기서 안달복달 하지 마세요. 공부하다 보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내가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문제도 쉽게 풀 수 있고 계속 볼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너무 안달복달 하지 마시고 제가 정리하는 큼지막한 틀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대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장, 그래서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반드시 참이다. 이 말은 뭐예요? 참 거짓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진리 적합성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이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대요. 단독으로 감정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죠? 조건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귤은 맛있다는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한다. 사례가 나왔어요. 이거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봅시다. 하지만 그 문장이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귤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귤은 비싸다로 뭐가 됩니까?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니까 귤은 비싸다가 선호랑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사실. 이에 전건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이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기므로 이걸 이제 풀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전건긍정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였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그렇죠. 전건긍정식인 표절은 그런데 보세요. 전건긍정식인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라는 논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요거는 오케이. A의 입장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이거는 어때요? 뭔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타당하다는 건 뭐예요? 옳고 그름이 판단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재밌는 거예요. 안 된다고 했는데 되는 것도 있는 거죠.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고 감정을 표현했다면 이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오케이. 감정이라면 아닌 거죠. 약간 느낌이 오시죠? 감정이 나왔으니까 태도면 D라는 거죠. 그러므로 A의 윤리학의 견해를 고수하려면 도덕문장을 포함하는 전건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전건긍정식은 도덕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이 쟁점에 대해 행크스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했다. 여기서 행크스가 나오는 거예요. 행크스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설명을 해보고 싶다 이 말이죠.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돌파구를 마련해 주겠죠. 딱 봐도 이제 논쟁하는 글의 구조로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행크스를 가지고 여기를 이제 채워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정리가 얼마나 깔끔하게 되느냐 결정되겠죠. 뒤에 봅시다. 그래서 5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건 이제 행크스의 사례를 풀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례 문단에서는 핵심 문장을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뭐 잡고 싶으시면 잡으셔도 되는데 굳이 잡으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되고 대신 위에서 언급되었던 그 퍼즐 조각들, 키워드들이 어떻게 회수가 돼서 활용이 되는지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읽어주시고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가봅시다.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깔끔하죠. 속성 부여.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판단적이다. 오케이. 속성을 부여하는 건 어쨌든 판단적이라는 거예요. 깔끔하죠? 로직 트리로 A, B, C 나오지 않겠습니까?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것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것을 뜻한다.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여기에 잡는 게 더 좋겠죠. 참 또는 거짓. 느낌 오십니까? 참 또는 거짓. 위에서 언급됐던 키워드랑 연결시켜보면 이건 뭐예요? 진리 적합성이랑 관련된 거겠죠.
마무리해 봅시다. 그래서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도덕문장을 포함하는 정근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 아니라, 네, 이거는 제가 하다가 고쳤는데 앞에는 못 고쳤네요. 아무튼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진리적 합성이랑 관련이 된 내용인 거예요. 깔끔하죠?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죠? 보이세요? 그렇다면 P이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가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가령 귤은 맛있다는,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해. 그렇죠. 이 조건문 안에 들어가면 이게 귤은 비싸다가 메인이니까, 그렇죠. 이게 그 대상의 속성이랑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 귤은 맛있다. 이 자체는 어때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죠. 귤의 속성을 말하는 거니까요. 다시 말해 그 문장 자체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그렇죠. 깔끔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여기에 채워보면 어떻습니까? 감정이나 표현,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거는 이제 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태도를 기술하는 것에서는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 판단적인 이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크스는 어때요? 진리적합성이라는 게 도덕 문장에 대해서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얘는 세모예요, 세모. 그래서 이게 재밌는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 표가 만들어지는 순간 아마 문제가 다 자연스럽게 쭉쭉쭉쭉 풀릴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문은 그러니까 사실은 매트릭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공부의 방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밸런스 패턴, 그러니까 OX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키워드들 간에 OX의 관계를 가진 친구들이 쭉 어떻게 배열이 되느냐 요거를 좀 보셔야 되고,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OX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세모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요런 컨셉을, 그렇죠? 요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 제 생각에는 요런 매트릭스 만들어가지고 OX 세모 관계 도식 만드는 거는 올해 9월에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수능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주제든지 말이죠. 아무튼 질문 정리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가지문 1, 2, 3번 문단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4, 5번 문단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키워드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로직 트리 만드는 방식으로 쭉 정리하면 생각보다 정보량이 많지가 않죠. 지문의 분량에 비해서. 그렇죠? 탑도 한번 쌓아볼까요? 전통 윤리학 이야기하고 여기에 뭐합니까? 반박하는 내용이 하나, 둘 나오죠. 이렇게 올리면 되고요. 이거는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여기 가에 대한 거에서 좀 새로운 이야기 해보겠다.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행크스 사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요거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비문학 공부를 하시면서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은 거는 되게 정보량이 많아 보이고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리정돈을 잘 하면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틀들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 가시고 실전에서도 대응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제가 정리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제가 9월 모의고사도 비문학은 지문 정리는 공개를 해서 수업 영상을 찍어가지고 강의 영상을 찍어서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9월을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올 수능을 준비를 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좀 더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고 관련된 수능 기출이나 6개월 평가원 기출은 무엇인지까지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뭐 6월 때도 그렇죠. 제가 제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점수를 잘 받으면 좋아요. 점수를 잘 받으면 좋은 거지만, 사실은 점수가 당장에 잘 안 나오더라도 분석을 해서 수능에서 내가 무엇을 대비를 해야 될지를 잡아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 보실 때 너무 점수가 잘 나오면 좋겠지만, 설령 잘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자기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내가 공부해 왔던 것들을 얼마나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편안하게 자기가 한 만큼 하시면 점수가 나오고, 점수가 설령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렇죠? 수능을 준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다. 아시겠죠? 그래요. 다들 화이팅 하시고, 혹시 궁금한 점, 수업 문의, 국어 공부와 관련해서 질문거리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